그러면서 제가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교육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국회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됐어요. 비결이 뭡니까? 스타트업 성공하려면? 저희 얼리 스테이지 하잖아요. 저희 예.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10년 그 이상을 보고. 저는 3개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새해 다짐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은혜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이분 양력을 들어보면요. 민사고 중퇴, 연세대 졸업하고요. 그리고 연세대 로스쿨, 서울대 행정대학원,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재학을 하고 변호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면서 외국 사모펀드 사내 변호사를 하시다가 지금 VC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여기서 하나 더 미스 유니버시티 2등까지 하신 거의 뭐 모든 걸 가진 자. 제가 한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신은혜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자기개발 의지를 제가 팍 올려드릴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0 글로벌이라는 미국 벤처캐피털 회사에서 투자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신은혜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금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스펙을 어떻게 어린 나이에 다 했어요. 와, 보통은 사람이 이제 한 길로 가잖아요. 한 직업을 쭉 파고 이제 그 분야를 개척하는데 그 한 분야도 어려운데 여러 분야를 다 팠잖아요. 또 자기만의 비법이 있을 거라 싶어서 제가 또 모셨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그럼 VC라고요? 네네. 저는 투자심사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심사하면서 펀드를 실제로 만들고 뭐 IR도 좀 도와드리고 실제로 회사들이 밸류업을 하는 필요성이 되게 많거든요. 포트폴리오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런 교육학과를 나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간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중퇴하면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원대한 꿈을 안고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네. 실제로 많이 배웠고 하긴 했지만 내가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교육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국회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법이구나. 내가 법을 알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알면은 정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로스쿨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따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되게 고마운 변호사님이 계신 선배 변호사님이 일을 하면서 너가 외국어 실력이 있고 국제 업무에 관심이 많으니 너의 특기를 살려서 조금 미국 변호사도 따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 마음을 품고 일을 하던 중에 제가 사내 변호사로 일했었거든요. 외국계 회사에서. 근데 에이펙이라든지 다른 리전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법 외에도 영미법을 좀 알면은 컨트랙트를 보거나 뭔가를 볼 때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요 변호사를 땄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이랑 한국의 스타트업 좀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스타트업 자체는 대표님이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 어떤 컬처를 만들고 싶은가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실리콘밸리는 오랫동안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가치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pay forward 하려고 하는 이미 스타트업으로 뭔가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 연쇄 창업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페이 포워드 정신이 좀 더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또 허슬링하는 컬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컨센서스가 좀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스타트업을 하고 내가 어떤 섹터에 하고 B2B를 하고 뭐 CR을 만들고 설명하기 되게 많은데 그냥 탁탁 알아듣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빅테크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또 로펌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한국 대형 로펌, 미국 대형 로펌 비슷하고요. 송무와 기업 법무가 다른 게 더 크지 로펌과 로펌의 차이보다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자, 그러면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 좀 잘할 수 있는 비결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자녀를 두신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빤히 보고 있습니다. 85만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순수한 호기심. 이게 왜 그럴까? 비가 왜 내릴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음. 이런 걸 좋아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계속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 예. 학습을 위해서는 예. 본인이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영상 나올 때쯤이 이제 설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세뱃돈이라 생각하고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정리를 잘한다? 뭔가 이게 항상 방대한 거를 랩업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우리 치면 요약 노트 같은 거. 그렇죠. 그게 요약 노트일 수도 있고 뭐 마인드맵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가장 잘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정말 할 게 많잖아요. 한정된 자원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한정된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리하고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좀 메타 인지가 잘 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아닐까요? 근데 메타인지가 있으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한다던가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한다던가 그것도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스타트업으로 해서 성공하는 비결도 이거네요. 저는 인생의 성공 비결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수한 성적을 주고 이런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겠거니 시그널링을 해서 선발하고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하다 보면 지금 한 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과 이루고 나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다른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 할 때는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딜을 보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주로 앞에서 딜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져온 거를 페이퍼화 시키고 그쵸. 리뷰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나도 진짜 딜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돼 보니까 훨씬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좀 듣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보통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내 회사밖에 몰라요. 남의 회사 이야기도 들어본 정도에 대한 어떤 그냥 선입견 정도로 듣는 수준인 거고 뭐 다른 회사들에 대한 걸 두루두루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메타인지 사업 같은 거 하네요. 메타인지 사업. 그 스타트업들의 수많은 보고서들을 보고 심사를 하고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나아가고 있나 그 뒤에 결과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비결이 뭡니까? 스타트업 성공하려면. 저희 얼리 스테이지 하잖아요. 저희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10년 그 이상을 보고 저는 세 개라고 봐요. 첫 번째는 비전 또는 마켓. 성공하는 마켓에 있으면 못해도 성공해요. 사양 산업에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자기가 에이스라도 잘 크지 않아요. 그래서 베팅할 만큼 큰 시장에서 내가 그만큼 큰 비전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익세큐션. 똑같은 세상에 막 아이디어들은 똑같은 아이디어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실행할 수 있느냐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익세큐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매니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처음에는 파운더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뭐 은행 가고 회계사 일도 하고 전략도 만들고 파이낸싱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은 위임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그거는 우수한 인재를 찾고 그들에게 잘할 수 있는 걸 위임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한테 좀 찌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VC 이제 뭐 들어가려 심사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 너무 긴장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레이터 스테이지는 또 다른 걸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얼리 스테이지 국한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처음에는 아직 유치원생한테 너무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진 않잖아요. 유치원생한테 가르치는 거는 기본적 인성과 앞으로의 포텐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파운더가 진정성이 있고 열정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느냐를 보고 싶은 건데 굉장히 달달 외운 대답들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자신의 매력을 좀 보여주기 어려운 것 같고 실제로 자기가 가진 포텐셜을 다 보여주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면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표님도 많은 분들을 뽑으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은 면접도 대화가 돼야지 뽑는 건데 그쵸. 외운 대답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진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초창기 파운더들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풀고 싶은 문제가 명확하고 뾰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풀지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항상 그 산업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제가 투자자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점은 저한테는 파운더 한 분 한 분이 선생님 같아요. 나보다 더 고민을 저는 1시간 고민할 거를 이 사람은 24시간 7일 고민하잖아요. 365일을.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배울 수 있는 거고 투자자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더 큰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초창기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좀 진심이고 문제를 풀고 싶어하고. 그리고 CEO나 뭐 CTO 이런 학력을 또 많이 본다 그러는데 그것도 많이 반영되나요? 보기는 보죠.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심사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인베스트먼트 티시스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인베스트먼트 티시스가 있고 그리고 하우스별로의 펀드의 티시스가 있잖아요. 그것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거든요. 지표라고 생각하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성실함의 지표이자 뭔가 이렇게 학습력의 지표, 문제 해결력의 지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네트워크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처음에 하려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되게 허슬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도 사실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진짜 솔직한 대답이다. 그냥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없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개발도 많이 했잖아요. 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개발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게 저의 개발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뭔가 배우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하면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전 거기서 행복감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언어를 배우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저는 모든 거는 이렇게 더 재밌게 살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에게. 또 저는 언어를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를 하긴 하지만 중국어도 배우고 뭐 왜냐면 중국 친구들하고 소통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 문화권을 더 잘 이해하고 싶고 제가 중동에 자주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좀 더 알고 아랍 문화권을 이해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쪽 영화도 보고 그쪽 친구들 더 많이 만들고 언어도 배우고. 아랍어를 할 줄 아세요? 배우고 있어요. 이제 막 아랍어, 뭐 중국어 이런 것도 배우고요. 운동도 계속 하려고 하고 요가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회사 일도 굉장히 바쁜 상황일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할 만한 시간을 쪼갤 수가 있어요? 시간은 쪼개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언어를 배우는 거든 물론 뭔가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텐시브하게 해야겠지만 저는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뭔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목매진 않아요. obsessive하게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해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건강하게 롱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VC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 VC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VC 강추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VC에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하우스마다 다르고. 근데 자기의 뭐 엑스per티즈가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하고요. 뭐 회계사 출신이든, 뭐 내가 뱅킹 출신이든, 뭐 사업도 그렇지만 VC도 그냥 처음부터 이것만 하기보다는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네. 자 그러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으세요? 인생의 최종 목표요? 네. 저는 뭔가의 거창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나만의 좋은 사람들, 좋은 네트워크로 나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국회에서 일을 해보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좀 어떻게 해볼 만한 일이었다 싶었었어요? 제가 말단이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지만 원래 말단이 제일 고생하잖아요. 근데
사회에 임팩트를 만들어낸다는 거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저는 스타트업이나 VC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임팩트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의 차이지. 저는 변화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변화를 어디에서 오게끔 하고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기관에 있을 때 장점들이 있겠죠. 국회도 있고 뭐 행정부도 있고. 근데 그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고 그것보다는 저는 빠르게 익스큐션하고 빠르게 가설 검증하고 이게 저랑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제가 그 신문기사 봤을 때 네. 다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셨다고. 다문화라는 단어가 예. 적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문화가 주는 레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정적 뉘앙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다문화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좀 더 글로벌화 시킬 수 있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세계화라든지 글로벌리제이션에 관심이 많고 결국 한국이 인구도 너무너무 줄고 있고 출산율도 줄고 있고 네. 막 0.5, 0.6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코노미도 너무 성숙해서 스태그네이트 되고 계속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들을 잘 살려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냐라는 네. 관점에서 저는 네. 글로벌리제이션을 바라보고요. 예. 가장 글로벌한 게 로컬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더 이상 약간 한국 민족, 한국 인종, 그런 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도 그렇지만 다양한 인재들을 유입하고 또 한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율 낮아지는 것도 최근에 서울시에서 그 내니들 가사도우미 비자 같은 걸 만들면서 신설하면서 예.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우려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한국인의 얼굴, 한국어를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믿고 있는 가치들, 그 민주적 가치들, 또는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지면은 더 열리고 개방적인 사회로서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아이디어 좀 있으신가요? 진짜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결국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출산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네. 자유롭게 이제 이민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인구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세계화를 네.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래도 아직 뭐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해외 출장이나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싱가포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그런 자유무역 특구들이 있어요. 또는 글로벌한 도시로서 좀 자리매김을 한 도시들을 보면은 서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외에 좋은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뭔가가 있어야지 사람도 오는 거고 근데 그게 되려면은 규제들이 조금 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되게 규제가 많은 나라고 여전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면 좋겠고 랭귀지 베리어도 좀 더 영어를 뭐 공용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일하는 씬에서는 좀 더 개방적인 분들이 많고 다양성이란 가치에 존중을 하지만 대한민국 전반에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게 또 문화적인 기반을 닦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계 시민주의자거든요. 사람들이 비웃는데 아니 그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공통적 가치를 좀 찾아가고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뭔가 커먼 센스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